잠들기 전 은행 계좌에 있던 평생 모은 돈이 다음날 아침 완전히 증발했다고 상상해보세요. 1931년 유럽에서는 이런 악몽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오스트리아 최대 금융기관 하나가 무너지면서 수백만 유럽인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파괴되었거든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대폭락은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있지만 정작 유럽에서 일어난 경제 대참사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상처에서 간신히 벗어난 유럽 대륙이 어떻게 또 다른 재앙과 마주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20년대 초반 유럽 대륙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전쟁으로 파괴된 공장들과 농장들을 복구하느라 바쁜 시기였죠. 그런데 문제는 유럽의 생산성이 미국에 비해 턱없이 뒤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명이 같은 시간 동안 유럽 노동자보다 2배나 많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전쟁 배상금이라는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던 유럽 국가들은 극심한 물가 상승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안정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구세주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마치 유럽 전체의 현금 지급기가 된 것처럼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어요. 1924년 도스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의 배상금 문제를 정리하면서 미국 자본이 대거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독일만 해도 42달러를 빌렸고 유럽 전체로는 1924년부터 1930년까지 대략 8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받았죠. 미국 돈에 의존하는 동안 유럽 각국은 화폐 안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겪었던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악몽은 아직도 사람들 기억 속에 생생했거든요. 아침에 월급을 받아서 빵을 사러 갔는데 빵집에 도착할 때까지 가격이 2배로 뛰어올랐다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은 종이돈과 달리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였죠. 인쇄기로 아무리 돈을 찍어내도 금의 가치만큼은 떨어뜨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본 위제로 돌아가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 들어서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자국 화폐를 금과 연결시켜 금융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희생이 필요했어요. 근본 위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균형 있게 맞춰야 했고 물가 하락에 맞춰 임금도 억제해야 했으며 금이 해외로 유출될 때마다 금리를 올려야 했거든요. 이런 엄격한 제약은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고 재앙이 다가왔을 때 유럽 각국은 스스로 족쇄를 채운 상태였던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베를린과 파리의 공장들이 활발하게 돌아갔고 독일은 미국 차관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죠. 프랑스도 프랑 화폐가 안정을 되찾은 뒤 회복 기조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경제 회복이 농업 과잉 생산과 불안정한 은행 시스템 그리고 전쟁 부채라는 구조적 취약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불안정한 회복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1929년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전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이 있죠.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 붕괴의 충격파가 바로 유럽을 강타한 겁니다. 공포에 질린 미국의 투자자들과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고 유럽은 그동안 의존해온 미국의 경제적 생명줄을 잃게 되었어요. 돈을 갚아야 할 시간이 온 건데 문제는 빌린 돈을 다른 나라에 갚는 데 써버려서 정작 손에 남은 게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자 각국은 자국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1930년 미국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통과시키면서 유럽 상품들에 대해 문을 닫아버린 게 결정타였습니다. 당황한 유럽 국가들은 즉시 보복에 나섰어요. 프랑스는 3,000개가 넘는 품목에 할당량을 매겼고 독일은 관세를 50%나 인상했습니다. 심지어 85년간 자유무역을 고수해온 영국조차 입장을 바꿀 정도였으니까요. 전 세계가 적대적인 경제 봉쇄 속으로 빠져들면서 일반 농민들과 광부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았을 때 유럽의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931년 5월 오스트리아의 거대한 금융기관 크레디트 안슈탈트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대륙 전체에 충격파가 퍼져나갔어요. 대형 은행도 망할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안전할까요?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가서 돈을 찾겠다고 아우성치면서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7월에는 독일의 다나트 은행이 문을 닫았고 여름이 끝날 무렵 헝가리 중앙은행도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정부가 채권 상환을 중단해야 했죠. 각국 정부들은 악몽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금본위제를 유지하면 화폐 가치는 안정되겠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화폐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이며 임금을 억제해야 하거든요. 반대로 금본위제를 포기하면 중앙은행이 금리와 통화량을 자유롭게 조절해서 경제를 부양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를 고수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재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독일 총리 하일리 브리닉이 바로 이 시대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그는 실업급여를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며 임금을 깎아내렸는데 그 사이에 600만 명의 독일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의 정책들이 경제를 더욱 옥죄면서 산업 생산은 40%나 급감했죠. 사람들은 그를 굶주림 총리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절망에 빠진 시민들은 새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약속했고 나치는 복수를 외쳤습니다. 영국은 이미 상처를 입은 채로 1930년대를 맞이했습니다. 석탄과 철강, 조선업이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대공황이 덮치자 실업률이 20%까지 치솟으면서 실업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어요. 1936년 자로우 행진에서는 실업자들의 끝없는 행렬이 300마일을 걸어서 런던까지 갔는데 이는 국가적 절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국의 이야기는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1931년 9월 금 보유량이 바닥나자 영국 정부는 상상할 수 없는 결단을 내렸어요. 금본위제를 포기한 겁니다. 파운드화가 돌멩이처럼 떨어져서 23%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국민연립정부는 금본위제를 버린 뒤 금리를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어요. 제국은 마지못해 자유무역을 포기하고 관세로 산업을 보호하면서 제국 내 무역을 우선시해서 수출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파운드 약세와 맞물리면서 영국 경제를 천천히 안정시켰죠. 극단주의자들이 유럽 대륙 다른 곳에서 권력을 잡는 동안 영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흔들렸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경제적 파탄과 민주주의 붕괴, 그리고 독재를 통한 재건이라는 어두운 길을 택했거든요. 독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32년에는 실업자가 60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어요. 산업도시에서는 노동자 절반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브리닌 총리의 긴축 정책이 재앙적인 역효과를 낳으면서 극단주의 나치와 공산주의자들이 선거에서 약진했죠. 1933년 2월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총리가 되면서 민주주의는 몇 달 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나치는 재무장과 대규모 토목 사업에 돈을 쏟아부었어요. 아우토반 고속도로와 탱크 전투기 제작에 말이죠. 1936년에는 실업이 서류상으로 사라졌지만 이제 노동자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며 전쟁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선거 과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시나리오를 따랐어요. 1920년대부터 독재자였던 무솔리니는 금본위제에서 리라화를 과대평가해서 이탈리아 경제를 마비시켰거든요. 대공황이 닥치자 산업이 붕괴되었고 무솔리니의 대답은 국가 전체주의 통제였습니다. 1933년 그는 망한 은행들과 기업들을 인수하는 정부 지주회사 IRI를 설립했어요. 일자리는 정복 전쟁에서 나왔습니다. 1935년 에티오피아 침공은 무기공장 가동과 군인 모집을 통해 경제를 자극했죠. 두 나라 모두 자유와 시민권을 암울한 군사와 복구와 맞바꾼 셈입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공황을 늦게 인식했고 그 자만심에 대해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프랑스 은행들이 미국 증권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고 있었고 농업 부문이 더 커서 완충 역할을 했거든요. 1930년대 내내 프랑스는 고립감을 느꼈어요. 다른 나라들이 금본위제를 버리고 화폐를 평가절하하는 동안에도 프랑스는 완고하게 금본위제를 고집했고 결과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프랑스 제품이 비싸졌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서 가격과 수익이 폭락했어요. 실업률 증가와 함께 사회 불안이 고조되었고 정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931년부터 1935년까지 무려 6번의 정부가 들어서고 무너졌어요. 1934년 2월에는 극우 폭도들이 공화국을 거의 전복시킬 뻔했습니다. 사회가 파시스트 연맹과 과격한 공산주의자들로 양분되었죠. 마침내 1936년 유권자들은 좌익인민전선에 정권을 넘겼습니다. 레옹 블룸 총리는 40시간 근무제와 의무 유급 휴가, 임금 인상을 도입하며 조용한 혁명을 일으켰어요. 프랑스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유급 휴가를 얻어서 바리케이드 대신 해변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죠. 프랑스도 결국 근본 위제를 포기했지만 기업 엘리트들이 그 실험을 끝장냈습니다.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투자가 멈추면서 1938년 인민전선이 붕괴되었어요. 프랑스는 분열되고 사기가 떨어진 채 1920년보다 경제적으로 더 약한 상태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동유럽 소국들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가장 큰 은행이 무너지고 연료와 기도로만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밀 가격이 폭락하고 산업의 40%가 사라졌습니다. 권위주의가 돌아왔는데 개혁보다 비용이 덜 들었거든요. 군주제를 폐지하고 민주주의를 시도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내전 위기에 처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유럽의 불황은 점차 완화되었지만 그건 협력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끔찍한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1939년 이후 유럽과 극동 그리고 결국 미국까지 대규모 재무장에 나서면서 1929년 이래 가동 중단 상태였던 과인 산업 생산 능력이 마침내 흡수되었어요. 실업률은 줄어들었지만 그 대가는 대륙 전체의 파괴를 위한 무장이었습니다. 대공황의 진정한 파괴력은 정치적인 면에서 나타났습니다. 유럽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대공황을 맞으면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온건파들이 굶주림과 절망만을 제시했을 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극단주의자들을 받아들이고 희생양과 즉석 해결책에 매달렸습니다. 국제협력은 사라지고 관세가 무기가 되었어요. 한 나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이웃나라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식의 경쟁이 국가 간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은 경제 붕괴 앞에서 무력함을 드러냈어요. 약해지고 분열된 유럽은 침략에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친 영국과 프랑스는 히틀러를 달래려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전쟁을 치르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군국주의를 통해 재건된 독일은 정복을 갈망했습니다. 대공황에서 2차 대전까지의 길은 비극적으로 짧았어요. 1945년 이후 그 교훈들이 피로써 새겨졌습니다. 새로운 기구들이 만들어졌어요. IMF가 통화를 안정시키고 세계은행이 재건을 담당했으며 나중에 EU로 발전하는 유럽 경제 공동체가 오랜 적국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근본 위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경기 침체에 대응해 정부 지출을 활용하는 케인스 경제학이 널리 퍼졌어요. 대공황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 혹독한 스승이었습니다. 금융 안정과 국제 협력은 지루한 관료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전 세대의 황폐화 사이에 서 있는 보루라는 점을 말이죠.